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사자 브리핑을 이틀 동안 못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기계발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익한 소식이 많을 때도 있고 이거를 이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을 하는 것들을 약간 좀 지양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 컨텐츠 자체가 좀 자극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약간 뭐랄까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뉴스를 이렇게 계속 킵하긴 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 정도로 중요한 소식이 결이 계속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뭐 조간신문의 어떤 뭐 매일매일 다루는 소식이니까 이게 뭐 미시적으로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도 살짝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이틀 동안 안 올렸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계발 이런 제 어떤 그 뭐랄까 채널의 스펙트럼이 넓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자기계발적인 영상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뭐랄까 이미 자기계발적인 어떤 그 해안의 씨앗이라든지 일정량 어떤 해안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쿠팡 얘기하는 거예요. 쿠팡. 오늘 첫 소식은 쿠팡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많아야 50조였나? 30조였나? 이게 현실과 뉴스가 다른 점이에요. 다시요. 현실과 뉴스의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의 그 본질을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그 뉴스 그 알랭드 보통의 책을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막상 현실이 돼봐야 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100조예요, 100조. 단숨에 데뷔 첫날에 무려 40%가 올라서 100조 기업이 됐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삼성전자 다음 가는 2위 기업이 쿠팡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다 상장하려고 이렇게 꿈꾸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 그 부정적인 기사가 나서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쿠팡이 이제 상장 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죠. 그건 팩트가 아니고 기사가 팩트와 섞어 놓는 자기의 어떤 오피니언이죠. 의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현실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뉴스와 현실, 뉴스가 다루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뉴스나 그리고 우리가 합리 이성주의에 이렇게 좀 편향되신 분들은 합리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이 역사를 통괄하고 있는 지금도 뭐랄까요? 물리적이진 않지만 비물리적으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인간의 일생을 휘어잡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촌스러운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획일화시키시는 분들은 뭘 가장 놓치는 그 어떤 뭐랄까 간과하시는 그 첫 번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 그래서 그 책이 The Answer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Answer라는 책. The Answer라는 책을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 금융가 전문가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뉴욕 주민이라는 유튜버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근데 그분의 말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나 이런 거래나 이거의 어떤 그 기반을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왜 인문학을 배워야 되냐? 결국 사람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랄까 엑셀로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헤지펀드 매니저분들은 엑셀을 마우스로 안 한대요. 다 키보드로 능숙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보다 더 엑셀을 잘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기도 한데 뭐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기반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다. 이거 왜 얘기 굳이 이렇게 들었냐면 이게 일단 현실을 첫 번째 첫날을 보는 거예요, 첫날을. 첫날을 보고 뭐예요? 삼성전자 다음가는 2위 기업으로 단번에 뛰어올랐다. SK하이닉스를 뛰어넘었다. 참.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라는 개념보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미래 먹거리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치열하게 막 도전하고 실패를 하면 또 다시 일어나려고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깊게는 다루지 않겠는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팡 일본 자본 갖고 와서 그리고 쿠팡 김범석 의장 미국인이다. 일본 자본에서 미국에 상장하고 돈은 우리한테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 수긍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랄까 그 거시적인 어떤 우려심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칼처럼 자르긴 어렵다. 지금 사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이러면은 막 감정이 막 북돋아 오른다고 할까? 뭐랄까 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기사로만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소개했다. 이게 굉장히 일종의 그 유의미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이제 미국 자체가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딱 정체성을 가져가 버리고 언론사가 그렇게 말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가치적 브랜딩이죠. 포지셔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한국에 대해 한국 지역 경제에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의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시장이 유일하게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장악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이 옛날부터 그 뭐랄까 버디버디 다모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SNS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겼고 그리고 아마존도 한국에 진출한다고 몇 번을 했는데 그것도 이기고 또 하여튼 뭐랄까 한국이 좀 특이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좀 디펜스 했던 거에 벽이 깨진 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유튜브라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전 세계적인이 곧 미국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떤 진출을 한다 해도 이게 계속 한국적인 어떤 토속적인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 한국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대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막혀 왔는데 여기에서 뚫린 게 이제 유튜브 같은 부분이 느낌이 듭니다. 비전문가의 뇌피셜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한국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좀 특이한 부분. 종교적으로 해석하며 여기에서 기분 좋은 의미 부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 보십시오. 한국 시장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 인구 대비 그러니까 5천만 인구수다 보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도 인구수가 일단 파이가 작지만 그 시장 규모는 절대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 시장의 어떤 그런 이걸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디지털이든 영화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국가들 이제 진출을 할 때 그걸 수정해서 내놓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오늘 마켓컬리 뉴스도 이거 말고도 좀 나왔는데 이게 긴 뉴스는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내 유통시장에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심을 모은 마켓컬리는 이제 쿠팡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보십시오. 이 대표님이 이 미디어에도 많이 나왔어요. 미디어에도 많이 나와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부러 자기가 미디어에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 대표는 또 우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돈을 주고 샀을 법한 것들이라며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 기업과 약간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진정성이라고 할까? 진정성이란 말이 너무 좀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한국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자된 내돈내산을 컨셉으로 프리미엄 먹거리 서비스를 강화해 미국 증시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분은 미국 증시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풀이된다라고 했다. 그럼 기자가 왜 이 네 글자를 썼을까? 이 기자만 알겠죠. 기자의 어떤 뇌피셜인지 아니면 기자가 더 알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렇게만 쓰는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도 미국 간다 그러면은 야 니들도 한국에서 해야지 왜 미국을 가냐 이러면서 좀 피곤해질 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NC가 연봉 얼마나 올릴 건지 이게 업계가 네이버든 그 카카오든 의장이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막 설명하고 왜 우리 보너스 이렇게밖에 안 주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정서의 어떤 반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NC가 IT 업계에서 이제 얘네들의 연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단 말이죠. 왜냐면 인재들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기업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신입 연봉 상한선을 없애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요약한 거 볼까요? 대졸 초임제 폐지.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거. 그리고 개발자는 5,500만 원, 비개발자는 4,700만 원부터 상한선 없이 신입사원 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던 재직자 복지와 임금처도 개선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와라 이거죠. 우리 회사 와라. 최고들은 와라. 우리 회사가 최고다. 최고들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예전에 규칙 없음이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소개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시류를 읽는 PD들이나 기자들은 그 규칙 없음에 대한 어떤 소개도 많이 하고 넷플릭스 워낙 그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CEO 중에 넷플릭스 CEO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볼까요? A씨는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서울 오피스 내에도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앞으로 재택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며칠 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즌에 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뉴스 보니까 줌에 대해서 줌이 갖고 있는 피로도에 논문 쓴 어떤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회의실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 사람만 안 쳐다보잖아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내가 핸드폰 잠깐 볼 수도 있고 뭐 딴짓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줌을 하면은 서로 다 정면만 보고 서로 다 그 정면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카메라만 쳐다보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줌으로 막 나눔을 한다 뭐 이런 교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어색한 게 있거든요.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은 그 카메라 한 번 켜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피로도가 있는데 근데 그 줌이 뭘 상징했냐? 재택근무를 굉장히 상징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 재택근무가 이제 뉴 노멀이다. 여기 보십시오.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이다. 아 제가 계속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분들 경제 경영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진보, 지식적 진보주의자들은 교수고 뭐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건 무조건 새로운 게 좋은 거다. 새로운 게 좋은 거다. 그 사람들 책 보잖아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책 제목은 일단 이 영상에서 안 드릴게요. 그런 책들을 보면 새로운 게 다 옳대. 그리고 뉴 노멀이 왔고 이제는 뭐 했고 CEO들 막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다 하는데 뭡니까? 지금 기사에서는 넷플릭스 CEO라고 하는 그 상징성 있는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딱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내버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또 궁금하죠. 근데 책을 일단 내버렸으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택근무에 적극적이었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겠죠? 하여튼 반대 의견이 나오고, 볼까요? 금융업은 재택근무와 맞지 않는다.
재택 옹호하던 테크 기업소도 반동.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CEO가 재택근무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재택근무는 뉴노멀이 아니라 일탈이다. 재택근무로 배움의 기회와 회사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 진보주의자들의 그 착각과 그 획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과 이런 가상 이런 거 엄청 신봉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열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술이 이걸 완벽하게 구현을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가상이라는 거가 주는 어떤 엄청난 유익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보십시오. 인간 자체가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인간 자체가 물리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오리지널적인 어떤 과학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으로 그리고 이 물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무형가치적인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 신봉자들은 그런 것들을 폄하하거나 아예 다루지를 않아 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말고 우리가 직접 회사에 못 갔으니까 재택근무를 했지만 그러면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여기 현직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상징성 있는 이 CEO가 이런 반기를 들었다. 반기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적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게 무조건 다 맞다? 이거는 좀 위험한 사고예요. 위험한 사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의 속성은 본질상 반기독교적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후반부 이 기사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 기사가 길어요. 보세요. 이 길잖아요. 아, 그렇게 안 기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해결책은 그냥 하이브리드 식으로 해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사이익 얻는 게 공유 오피스다. 위워크 나오더라고요. 위워크랑 한국에선 이 패스트 파이브가 있죠. 위워크 패스트 파이브. 근데 저는 이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로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공유 사무실을 얻은 아주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요 이유 거의 한 95%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7개월 동안 이 회사 고정 지출은 다 나가는데 한 번도 못 모였다. 아니, 딱 한 번 모였다. 딱 한 번. 근데 살짝 잠깐 뭐랄까 다시 이렇게 놀러 가십시오. 뭐 하십시오. 정부가 막 그럴 때 10명 이하 모임을 딱 한 번 마스크 쓰고 모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계약 연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영상으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나 마스크 쓰고 사자그라운드 오프라인 모임 자주 갔는데 작년에도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재결제, 그 계약 연장을 하러 간 날짜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에서는 위워크가 굉장히 막 이제 센세이션이다. 공유 오피스에 붐이 일어났다.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뭐랄까 삐걱했다가 한국은 또 삐걱을 했죠. 패스트5가 한국 현지화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위워크든 패스트5든 공유 오피스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길지 않은 그 기사인데요. 우버가 4위로 추락했다. 이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코로나든 뭐든 진짜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기업들의 치열한 어떤 뭐랄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생존의 어떤 그 열심 있는 노력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약간 아이러니 시장 경제의 어떤 순기능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버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단 코로나 시즌에 4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전가하고 이런 건 좀 그렇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백화점 알바 반토막 과외 가사 도우미는 4배 급증. 과외는 처음에는 좀 주춤했다가 오히려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똑같은 학생의 어머니였는데 보십시오.
아무래도 집에 다른 사람 들이기가 좀 그렇다면서 과외를 끊었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학원 보내는 게 더 부담스럽다며 과외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알바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고 분석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알바를 뽑겠다는 공고도 당연히 급감을 하게 되죠. 하나 더 나아가면은 알바를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키오스크라는 이 무인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이미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는데 자영업자분들도 하물며 길거리에 쌀국수집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키오스크를 갖다 놓으시는 분도 많다. 국밥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키오스크 한 대는 사람의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알바 자리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집콕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펫시터, 펫 미용 등 반려동물 케어 관련 알바 일자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배. 말이 200배지. 코로나 특수죠. 코로나 특수. 근데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 이 개념도 참 모호하지만 좀 일일 확진자 수가 유의미하게 줄었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일상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회복될지 U자로 회복될지 아예 이제 끝까지 그냥 계속 그 저점으로 찍어서 사멸하는 사업군이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인데요. 오늘 할 거 없다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거 메타버스라는 거는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약간 좀, 약간 광고 같은, 아니다, 광고까지는 아닌데, 일단 메타버스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스와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가상현실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데, 일단 그거 읽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뜬 이유가 세 가지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면 접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연예인들 앞세워가지고 이벤트를 열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뭐야 이러면서 또 그러면 지식적 진보주의자들은 또 막 메타버스다 이제 메타버스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인문학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은 뉴스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를 알려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게 단독으로 나온 부분인데 이게 마지막이네. 이게 그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뭐랄까 이익을 많이 봤다. 한번 이건 볼까요? 서울 불광동에 사는 김모 씨 여자분이네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1,400까지 떨어지자 기회라 생각해 과감히 비상금, 야, 대단하네. 5천만 원을 털었다. 가족들은 모두 말렸지만 김 씨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연말 삼성전자를 전량 처분했다. 10개월 동안, 야, 여러분, 2배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이다. 야, 보십시오. 주가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살 것. 우량주가 싸게 나올 때 사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야, 이 아주머니 무서운 분이네. 부동산 투자는 여성이 대세라는 속설에 이어 주식 투자도 여성 자산가가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자기들이 막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막 손해가 나는 거지. 근데 여자분은 그냥 넣고 가만히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보십시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팀장은 남성은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정보를 많이 취득할수록 주식을 매매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인터넷 블로그와 책은 물론 유튜브까지 탐색하면서 정보로 다른 투자자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수익을 더 적극 공격성이거든요. 이게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막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 역정보, 안 좋은 정보에도 취약하다 이거죠. 안 좋은 정보도 취약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실시간 주가 움직임에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자기계발 여러분들 지식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분들이 유익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거를 해드리냐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종교인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신, 근데 그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추를 그냥 이 정도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제 개인은. 그러니까 제가 막 배워야 됩니다, 자기 계발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저의 어떤 신앙관 뭐 이렇게 단정 짓는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기울어진 추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종교인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 웨인 구르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아니,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도 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눈 뜨신 크리스천분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유의미한 어떤 영상 시청 되실 수 있도록 또 영상을 준비해서 큐레이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